그럼 이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실 때에 대한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단점이 있으시면 또 한 가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요. 공유 오피스 이용 고객들이 진상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사업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용 고객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티튜드는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또 그분들의 보통은 9 to 6가 업무 시간이에요. 6시 이후에 거의 문의 오거나 민원이 들어올 일은 거의 없고 그렇네요. 또 주말에도 거의 안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편하게 쉴 수가 있고 근데 가장 큰 단점은 아무래도 이게 공간 임대업이다 보니까 투자 회수 기간이 좀 길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예. 참 그런 월세 현금 흐름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마다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공유 오피스가 너무 매력적이다. 이만한 사업이 없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분은 뭐 이것밖에 돈을 못 버냐. 무슨 3년 동안 투자 회수하면 이거 하는 게 맞냐. 5년 뒤면 어차피 감가상각 끝나고 그때 또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한테는 공유 오피스가 안 맞는 거죠. 사람 바이 사람이죠. 어디 가든. 맞습니다. 하고 계신 이제 매장 점주들은 얼마 만에 이 풀예약을 좀 받으세요? 평균적으로? 빠른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게 수요가 더 많다거나 그런 지역들은 2개월 만에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보편적으로 3에서 6개월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2개월이면 굉장히 되게 빠른 거죠. 풀예약을 받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좀 특이한 점이 있으실까요? 온라인 마케팅은 공사 시작하면서 바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공유 오피스 공장이 거의 6주에서 7주 걸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공사 끝나고 오픈하고 나서야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온라인 마케팅 하면 보통 온라인 마케팅 최적화되는 게 한 달 뒤부터 최적화가 돼요. 거의 한 달 동안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2억, 3억씩 때려박으신 이제 창업자분들이 완전히 멘탈 붕괴되거든요. 그쵸. 아무도 안 와요. 그쵸.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뭐 하냐면, 뭐 네이버 플레이스, 아시다시피 제일 중요한 거 네이버 플레이스 상인호 주작업도 하고,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 같은 거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그 인테리어가 이 공유 오피스의 핵심일 것 같은데, 공간 세팅? 이런 것들은 좀 드림키처스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의 집이나 오늘의 집. 아니면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들어가면서 좀 영감을 얻어요. 사무 공간이 단순하게 사무 공간의 역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9 to 6를 풀로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 직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풀로 하면 좀 힘들어하고 효율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이 이런 좀 휴식도 할 수 있어야 일의 효율도 높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플랜테리어 인테리어로 한번 가보자. 좀 너무 눈이 피로로 하지 않는 뭐 화이트나 우드나 그린 컬러로 좀 가보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가구들을 좀 안에다 소품 같은 거를 잘 채워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또는 가성비로 사는 편이다 보니까 그걸 좀 싸게 사는 법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선택하는 구매 기준점? 이런 것들이 대표님만에 있으신지. 결국은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게 한 5만 원짜리 의자를 생각했다. 사무공간은 뭐 2, 30개를 한 번에 사면 5만 원만 해도 150 그렇게 들잖아요. 그쵸. 100에서 150.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힘을 빼고 좀 보여줄 수 있는 라운지 같은 데는 좀 힘을 주는 편이에요. 오히려 들어갔을 때다 눈에 보이는 것에 좀 힘을 주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차피 책상이나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힘을 좀 빼서 수익성을 좀 맞출 수 있겠네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첫인상이니까 결국에. 좋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간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기 아니면 대금적인 이슈 그런 지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은 또 없으셨어요? 이거를 인테리어 업체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사기 업체 되게 많잖아요. 되게 좋은 가격으로 계약까지 다 하고 공사도 어느 정도 했는데 갑자기 잠수 타는 인테리어 업체도 있거든요. 근데 전 경험해보지 않고 건너서 듣기만 했는데 근데 그런 업체 만나면 인테리어 업체 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공사 대금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사를 멈추면 손해보는 건 창업자거든요. 왜냐면 임대료 계속 나가야 되죠. 공사 기간 이제 지연되니까. 인테리어 업체는 나중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냐? 갑자기 공사 중단하고 갑자기 잠수 탔는데 라고 해서 그럼 인테리어 업체 내가 줘야 될 돈 안 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가 나중에 어딘가에 신고를 한대요. 나 돈 못 받았다. 그러면 줘야 될 수밖에 없대요. 인테리어 업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괜찮은 양심적인 인테리어 업체를 구해야 되는데 좀 팁을 몇 가지 드리면 공유 오피스 시공 경험이 많은 인테리어 업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인테리어 업체도 다 똑같은 인테리어 업체가 아닙니다. 그 시공 면허가 있어요. 그 면허도 그냥 아무한테는 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뭐 자본금이 1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만 그 면허를 주거든요. 네. 웬만하면 그런 업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네. 공유 오피스를 네. 하는데 이 위치나 이 상권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위치나 상권 분석하는 어떤 본인 그 대표님만의 노하우 이런 게 있으시면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보통은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찾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서현역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찾을 건 상가거든요. 여기 상가 사무실을 체크를 해주고 여기서 거래 방식은 월세, 뭐 매매하시는 매매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제가 지금 필터링 작업을 하는 이유가 이 필터링 한번 제가 수정을 할 때마다 이 개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빠르게 매물을 찾기 위해서 필터를 걸거든요. 그래서 보증금도 최소 2억 정도로 하겠다. 월세도 그냥 1,000 정도로 하겠다. 또 면적도 보통 공유 오피스 창업 면적이 전 70평 이상을 보통 권유를 드려요. 이게 공급 기준이라서 한 이 정도 놓고요. 정리를 할 때 면적 순으로 합니다. 왜냐면 대형 평수의 상가가 훨씬 적기 때문에 앞에 1년 구형이 공급이고 411이 전용이거든요. 하나씩 클릭을 하면서 한번 보는 거죠. 이거 누르면 평수로도 계산됩니다. 그러면 전용 124평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계산기 두드려봐서 월세가 1,000만 원이니까 1,000 나누기 124를 하면 한 평당 8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관리비 이런 것도 보고 내가 생각하는 이제 기준에 부합된다 하면 이 매물을 더 디테일하게 보면서 밑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일단 살아있는 매물이냐부터 물어봐야 되고 또 공유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대동이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전대동이 되는 물건이냐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거리뷰로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네 분위기나 건물의 컨디션 같은 경우를. 그럼 전화했을 때 그럼 다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전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근데 모든 공인중개사 얘기 안 하고요. 네.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놔요. 저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는 예를 들면 분당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이내로 끊어야 된다. 6만 원 초반까지로. 그리고 또 강남 같은 경우는 평당 임대료가 한 10만 원 정도 끊어야 된다. 기준이 있군요. 예, 그 동네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평당 임대료가 얼마가 적정할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전 답변을 못 드리거든요. 그렇죠. 동네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호하는 지역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무작정 공유오피스 창업을 한다고 해서 네이버 부동산을 키는 것보다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공유오피스 창업하기 좋은 매물의 특징 중에 그냥 3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주차가 되는 매물 제일 좋고 또 창의 면이 많은 것들 평수가 한 70평 이상인 것들 한 3가지 봤을 때 이 3가지를 교집합되는 매물을 찾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매물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여기 A 매물에서는 이건 좀 아쉬운데 다른 장점이 너무 크니까 이 정도 내가 안고 가야 되는데 그 판단을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잘 못하세요. 그쵸. 발품도 팔면서 좀 공부하는 기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 그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런 시간이 더 들어갈수록 더 좋은 매물 찾을 가능성이 높다. 그쵸. 결국에는 좋은 매물 찾았다 하면 성공 창업에도 좀 더 가까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매물 찾는 데는 전 보통 2-3달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네. 다른 플랫폼에서도 쓰는 게 좀 있으신가요? 호갱노노도 제가 좀 참고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떨 때 참고를 하냐면 가맹 사업 하니까 다른 지역도 되게 많이 찾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광명역이다. 네. 저는 이 상권에 얼마나 많은 배우 세대가 있고 또 여기 사람들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전 사람들의 이제 소비 수준을 볼 때 전 집값을 보거든요. 네. 그럴 때 호갱노노로 들어갑니다. 호갱노노 들어가서 예를 들어 광명역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분위지도로 봐요, 좀. 수도로 나눈 거죠, 이게? 예. 분위지도가 결국 상대평가거든요. 이 파란색이 상위 24%라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클로즈 아웃을 하면 범위가 넓어지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뭘 뜻하냐면 광명역 쪽에 있는 아파트가 다 파란색이에요. 예. 파란색이 많이 찍혀있다. 그럼 여기가 1군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평가니까 안양역 앞쪽은 반대로 노란색이 많죠. 노란색하고 회색. 그러면 중간 이하 정도 들어가 있구나. 여기 소득 수준이거나 소비 수준이. 그렇게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내가 소득이 별로 안 되거나 소비 수준이 좀 아쉬운 분들은 공유 오피스를 이용 안 하고 도서관을 가거나 카페를 가거나 집에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동네 소비 수준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권, 이것도 보면 좋아요. 어디가 상권이 많은지. 그래서 어디가 메인 상권이고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 학원가 같은 걸 봅니다. 학원가가 많은 게 결국에는 전 좋은 동네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거 이외에 또 임장 가셨을 때 보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으세요? 주변에 저는 공유 오피스가 예를 들어 어떤 경쟁사가 있는지 한번 봐요. 이왕이면 한번 투어도 해보려고 하고. 그것도 괜찮아요. 예, 실제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광명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쪽 지역을 봤어요. 뭐 매물 컨디션 괜찮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경쟁사 봐야 되거든요. 경쟁사가 예를 들어 좀 괜찮은 퀄리티로 잘 오픈된 곳인데 갔더니 오픈한 지 1년이 지났는데 뭐 공실률이 50%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 지역은. 근데 그런 공유 오피스가 한 군데 정도라면 운영을 진짜 개판으로 한다거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경쟁사가 예를 들면 이 광명 주변에 5군데가 있는데 5군데가 다 공실률 50%다. 그럼 이 지역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죽자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런 것도 봐야죠. 이게 막상 손품으로 막 팔고 임장을 가본다고 해도 저도 임장을 가보니까 손품 팔 때랑 물건이 좀 다른 경우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른 경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좀 가셔서 보시는 게 좀 있으세요? 임장 가셨을 때? 저는 일단은 임장을 갈 때 두 가지 도구를 챙기거든요. 첫 번째는 레이저 줄자랑 그쵸. 두 번째는 줄자를 챙깁니다. 이 매물을 이렇게 칠게요. 지금 보면 79.86평 나와 있죠. 전용이. 그리고 780이 7평 80을 말하거든요. 80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믿고 가겠죠. 이 매물은 80평이구나. 그래서 갔는데 임장을 가서 실측을 해보니까 80평이 아니라 70평짜리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실측을 꼭 해요. 그러니까 좀 팁을 드리면 이런 광명역 주변은 지금 다 신도시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 새로 지어져서. 그러니까 좀 새 상가는 거의 똑같아요. 건축물 대장하고. 결국 이 매물이 건축물 대장에 있는 평수를 긁어온 거거든요. 근데 오래된 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은 건축물 대장에 있는 면적이 공용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장실 면적, 엘리베이터 홀 포함되는 면적이 많다 보니까 실평수를 계산하면 훨씬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실측을 해보신 게 좋다. 평당 4만 원으로 알고 내가 발품을 팔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매물은 평당 4만 원이 아니라 평당 6만 원짜리였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평수는 부동산 사장님도 몰라요. 부동산 사장님도 레이저 줄자 들고 다니면 실측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계약하고 인테리어 업체 실측을 하러 올 때 그때 실평수가 알겠죠. 본인이 실측 안 하면. 근데 그때서는 이미 계약도 다 하고 했는데 그때서야 건물주한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따져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본인이 직접 실측을 하면서 실제 평수가 맞는지 보는 게 꼭 중요합니다. 그럼 임장 갔을 때는 꼭 줄자나 뭐 레이저 줄자를 갖고 다녀야겠네요. 그럼 이 공유 오피스 요즘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 얘기 많이들 하는데 이 사업의 앞으로의 전망? 대표님만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이 공유 시장이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독서실에서 스터디 카페가 갑자기 확 바뀌었잖아요. 그때 완전 과도기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독서실을 운영했던 사장님들이 스터디 카페로 이제 바뀐다고 했을 때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는 아예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독서실을 고집을 했거든요. 근데 추후에는 다 스터디 카페로 다 바뀌었거든요. 일반 프리미엄 독서실도. 근데 그렇게 과도기를 지나서 갔죠. 근데 저는 지금 공유 오피스가 뭐냐면 갑자기 생긴 형태가 아니라 30년 전에도 소사무실 또는 비즈니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공유 오피스로 점점 점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을 봐도 한 2-3년 전만 해도 소사무실 검색량이 더 많았는데 지금 공유 오피스가 여기 가파르게 크로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전 과도기라고 보고 있어요. 공유 오피스로 하는. 근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소사무실과 공유 오피스랑. 그러니까 인테리어 퀄리티 차이도 있고요. 가장 큰 차이는 공용 공간의 비중입니다. 예를 들어 소사무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냥 회의실하고 탕비실 정도만 있고요. 심지어는 회의실도 없는 데가 많아요. 반면 공유 오피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회의실, 탕비실은 당연히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스튜디오도 있고요. 또는 라운지까지 있고 그리고 리차징룸이나 다른 공용관의 비중이 더 많아진 걸 공유 오피스로 말씀드립니다. 비록 고객들이 지불하는 가격도 소사무실보다 당연히 공유 오피스가 더 비싸겠죠. 그런데도 고객들은 내가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비용이 더 비싸더라도 공유 오피스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사무실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공유 오피스라고 생각해도 좋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혹시 이 공유 오피스 사업을 앞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대표님이 지금까지 거의 10개 호점을 커버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 노하우가 있으시면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공기업 창업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고 덤비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반대로는 되게 조바심을 내면서 마지막에 결단을 못 내리고 창업을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창업하면 다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창업자들 중에서 한 70% 이상은 실패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실패한 창업자도 처음에는 나는 잘 되겠지, 난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경쟁사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저기는 진짜 들어갈 입지가 아닌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을까? 시장 조사를 한 번 했으면 저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 텐데 무슨 생각 들어갔을까? 그 생각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공간 임대업이고 이제 시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투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내가 입지를 잘못 판단했어요. 근데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로 다른 입지를 옮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 요식업처럼. 그래서 좀 제대로 좀 공부를 해보고 좀 진짜 나는 여기까지 해볼 만큼 다 해봤다 라고 했을 때 입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맹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신데 앞으로의 대표님만의 어떤 목표가 있으시면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는 아까 공기업 퇴사하고 프리랜서로서 한 활동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공기업 창업을 했는데 제가 프리랜서를 처음 하면서 느꼈던 게 아마 대표님도 퇴사하고 느꼈겠지만 네. 굉장히 외로워요.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조직의 장점이 있다. 회사 다니는 거에 장점이 있는 게 곁에 동료랑 이야기할 수 있고 점심도 혼자 안 먹어도 되고 네. 좀 그래도 대소사 같은 거 개인사 같은 거 있었을 때 좀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프리랜서가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날에는 저는 심지어 그때 유튜브에 있었으니까 따로 누구랑 대화하는 그런 프리랜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하는 이야기가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서 여기 순댓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나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혼자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도 그런 외로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이업스 이제 창업을 하면서 프리랜서들의 1인 기업가들의 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인 기업가들이 아까 얘기한 저 직업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들을 묶는 구심점은 없어요. 그런 플랫폼은. 네. 근데 뭐 쉽지 않은 작업이 되겠지만 저는 공이오피스라는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을 그러니까 저희 드림캐쳐 입주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오늘 촬영 참 우리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근데 옆에 대표님이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되게 편안하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아서 후회는 네. 없고요.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 운영하시는 이제 이런 채널도 이제 되게 도움도 많이 되니까 채널도 많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드림캐쳐스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시면 공유오피스 창업에 대한 정보도 되게 무료 정보도 많이 풀어드리고 있고 또 최근에는 공유오피스 사람들이라는 콘텐츠도 새로 만들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공유오피스 일하고 있는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으니까 저희 채널에 와서도 많이 보시면 도움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들어가서 봤는데 정말 많은 이제 프리랜서분들 인터뷰들 그리고 네. 드림캐쳐스 우리 매장들의 어떤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담아 놓으셔가지고 네네. 한눈에 보기 좋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